간만에 우리 동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낮에 집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기분도 좀 묘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어, 그 회귀 분석에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회귀 분석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t-테스트, 뭐 분산 분석,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석, 그리고 그 상관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요. 이 회귀 분석은 그 통계 분석은 이제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가장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회귀 분석은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회귀 분석이 그렇다고 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가장 어려운 분석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이제 양쪽으로 쓰시게 되면 그 뭐 그 경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그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은 구조 방정식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로 분석이라든지 혹은 구조 방정식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굉장히 고급 분석 방법조차도 결국은 이제 회귀 분석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조 방정식 모델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을 사실 아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배우게 될 회귀 분석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회귀 분석을 여러 번 하면은 그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회귀 분석으로는 여러 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론을 한 방에 한 번에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구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중간에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회귀 분석은 그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과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적 변수일 때 사용한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 없이 두 변수가 얼마나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반면에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편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함에 따라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통계 기법보다 좀 더 정교하게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통계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 이제 추리 통계학을 할 때 추리 통계학은 이제 모집단에서부터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분석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거니 추리를 하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학, 뭐 추정 통계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 이제 그 이 추리 통계학 중에서는 이제 변수 하나,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뭐 정당에 대한 지지도 같은 이제 하나의 변수를 보는 게 있고, 두 변수 사이 관계를 보는 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어떤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 그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음,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라면 이제 돈이라는 변수와 행복이라는 변수,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과연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두 변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면, 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서 두 변수를 조사를 한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렇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나오면 아 모집단도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강한 뭐 정의 관계가 있는지, 부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뭐 반대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귀 분석은 이제 그 당연히 상관관계 분석처럼 두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로 이제 두 변수를 나누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 두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 뭐 얼마나 미치게 되는지, 또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마다 종속 변수는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분석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이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SPSS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할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그럼 어떤 거를 해주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의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골랐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관심 있는 주제가 독립 그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종속 변수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통계 분석으로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노인의 우울증, 노인의 우울증이 뭐 여러분들이 관심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 노인이 우울증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뭐 내 주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어쨌든 노인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 거죠. 아, 난 노인 우울증이 문제다. 그럼 노인 우울증이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노인 우울증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많은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 건 불가능하죠. 대개 뭐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도저히 어떤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원인들을 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게 여러 원인들은 있지만 이 중에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한 몇 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이게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돌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섯 개의 원인 변수, 독립 변수를 찾았는데 다섯 개의 잘 보이나요? 다섯 개의 원인 변수를 찾았는데 이 다섯 개의 원인 변수를 회귀 분석으로 해서 종속 변수에 연결시켜서 돌려봤더니 그 중에 세 개는 회귀 분석적으로 지지가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기각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론적으로는 다섯 개의 원인 변수, 독립 변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통계적으로는 그중에 세 개만 지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다섯 개면 보통 가설도 다섯 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설 세 개는 지지가 되고 가설 두 개는 이제 기각이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어, 자, 그런데 그 이 회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두 변수, 종속 변수와 원인 변수, 그 독립 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두 변수가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서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가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 그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마다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려줘요. 어, 단순히 두 변수 사이 관계가 있다 없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서 연결되어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 어,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마다 종속 변수는 몇 단위 변하는지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노인 우울증에 노인의 소득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이제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소득을 한 단위 높이면은 어, 우울증은 뭐 예를 들면 2단위가 줄어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소득도 있고 뭐 혹은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뭐 주변에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냐. 이런 것도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것과 소득이라는 독립 변수와 노인에 대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 이 두 개가 이제 독립 변수인데 예를 들면 음, 소득은 한 단위 늘 때마다 노인 우울증이 두 단위가 줄어드는데 노인 프로그램,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노인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노인 우울증은 3단위가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떤 겁니까? 소득도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주고 노인 프로그램도 노인 우울증에 영향을 주지만 노인 프로그램이 소득보다는 어, 노인 우울증에 더 강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볼 때 어차피 소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것도 예산이 들고 그리고 노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질 높게 또 개수도 많게 이렇게 하는지도 예산이 드는 거라면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다면은야 뭐 둘 다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원인 변수를 노인 우울증이라는 것과 연계시켜 봤을 때 노인 프로그램이 소득 증대보다는 더 노인 우울증 감소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더 질적으로 더 좋게 하고 또 개수도 더 많게 하는 이쪽에다 예산을 쓰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어, 이제 그 얘기 나죠. 여기 보면은 자,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일 때를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교육 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단순 회귀 분석을 이용하고 또 교육 연수와 경력 연수. 교육 연수는 학교에서 다닌 것이고 경력 연수라는 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직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는 다중회귀 분석을 쓴다. 즉, 교육 연수와 경력 연수는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소득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어쨌든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둘 이상일 때는 그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건 아니다라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주요 요건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지만 이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중 회귀 분석,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인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가 갖춰야 할 요건은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요건과 비슷하다. 첫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모두 연속적 변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변수라도 비연속적 변수일 땐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연속 변수와 비연속적 변수 이거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목 변수, 서열 변수처럼 뭐 1, 2, 3, 4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비연속적 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등간 변수나 비율 변수처럼 뭐 예를 1과 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어서 어느 딱
중간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연속적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둘 다 회귀 그 연속적 변수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음, 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일 때 혹은 종속 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일 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단순 회귀 분석이나 다중 회귀 분석으로는 할 수가 없고 회귀 분석이기는 한데 다른 종류의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들 중에 어떤 하나가 비연속적 변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비연속적 변수를 더미 변수 처리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건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종속 변수가 비연속적 변수일 때도 할 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회귀 분석이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종속 변수를 그 졸업 후에 취업 여부, 졸업 후에 취업을 했다 안 했다. 이건 비연속적 변수잖아요. 졸업 후에 취업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졸업 후에 1년 이내에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했다 안 했다 두 개 여부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비연속적 변수가 되죠. 이걸 종속 변수로 놓고 예를 들면 독립 변수에 뭐, 뭐 학점, 음, 토익 점수 뭐 이런 것들을 쭉 넣는다면 이거는 이제 독립 변수는 연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럴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더 고급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변수의 관계는 직선관계, 즉 1차 함수 관계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선형회귀 분석 때도 선형회귀 분석이란다. 그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때도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두 변수의 관계가 직선관계가 아닐 때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선관계가 되도록 변형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관관계 분석 때도 사실 처음에 삼포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1차 함수 관계, 그러니까 1차 함수 관계라는 건 뭐였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딱 꺾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뭐, 뭐 하락하면 계속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함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삼포도 분석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과도하게 일탈된 사례가 직선관계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사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범위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1차 함수 관계가 아닐 경우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데 요거를 어떻게 또 변형을 하면 직선 관계 1차 함수 관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연속 변수여야 되는데 종속 변수가 비연속 변수일 때도 하는 방법이 있고 독립 변수가 비연속 변수일 때도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1차 함수, 직선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변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회귀 분석의 장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인 회귀 분석은 있지만 이거를 계속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하는 회귀 분석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변형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귀 분석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회귀 분석은 그만큼 어, 어떤 적용의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셋째는 두 모집단, 두 변수가 모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통계 분석 방법들은 다 정규 분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을 그러니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중에서 한 천 개 정도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조사를 해서 나온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모집단의 특성도 이렇겠거니라고 추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리수가 있죠. 어떻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중에서 1000개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모집단은 정규 분포한다라고 하는 그 종모양,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주변이 제일 빈도수가 많고 숫자가 많고 평균에서부터 점점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평균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개수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추리 통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이게 좀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제 통계 분석에서 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는 걸 알려면 모집단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모집단을 전수조사할 것 같으면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추리 통계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추리 통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변수 모집단이 정규 분포해야 된다는 모든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의 기본적인 조건은 결국 당연한 조건이기는 추리 통계학을 표본으로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추리 통계학에서 당연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하나만 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분포,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규분포를 한다라고 보통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나 정규분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표본수가 큰 경우, 즉 일반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분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두 변수가 정규분포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죠.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과 달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주는 거는 그, 그 컴퓨터가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종속변수, 어떤 것을 독립변수, 독립변수 몇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서 컴퓨터에다가는 요 변수는 독립변수고 요 변수는 종속변수다라는 걸 컴퓨터에다 가르쳐줘야만 컴퓨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가 얼마나 상호 관련되어 있는가만 분석하는 것인데 어느 변수가 어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지는 않는 반면에 회귀 분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회귀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참, 요것도 말씀드릴 중에 지금 우리가 340페이지를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339페이지의 회귀 분석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지만 되게 그 화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글자 같은 것들이나 특히나 숫자 같은 것들은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페이지 수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그걸 지금 같이 요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이제 훨씬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귀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 x를 알 때 가장 적은 오류를 범하면서 종속변수 y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x에 의한 종속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y는 a 플러스 b, x 플러스 e라는 건데 와 이거 막 울렁거린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나시길 바래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자. 당연히 이제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X가 공부 시간이고 Y는 성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그냥 x 하면 되지 않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소문자 a가 있잖아요. 소문자 a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공, 어떤 애가 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공부 시간이 제로야. 그러면 이 x 공부 시간 x가 제로죠. 그러면은 x가 왕창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왕창 날아가. 그러면 나머지는 이 소문자 a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y는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하고 제로 시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빵점 맞지는 않겠죠. 하다못해 찍어서라도 맞추는 게 있을 것이고 꼭 찍어서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했지만 어쨌든 학교 수업 시간에 뭐 들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좀 알만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빵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적도 빵은 아니겠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해도 받는 점수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문자 A라고 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공부 시간 X가 있고 X 앞에 소문자 B가 있단 말이에요. 이 B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그 얘를 공부를 한 시간 했어. 자, 공부를 한 시간 했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30이야. A가 30이고 B가 5다. A가 이렇게 하죠. 이 소문자 A를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문자 B를 어, 10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어, 공부를 빵 시간을 했어. 공부를 빵 시간 했는데 소문자 A는 3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한 애인데 30점은 받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소문자 B가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부를 한 시간 했어. 그러면 X에다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점을 받겠어요? 아까 소문자 A가 30이라고 했고, 여기 소문자 B는 10인데, X에다가 1시간 했으니까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4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X 공부를 2시간 했어. 2시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소문자 B가 10이니까 X가 2가 되면 2시간 했으니까 2가 되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소문자 A가 30이니까 50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문자 B라는 거는 공부를 1시간 한 단위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문자 P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 y는 소문자 a 플러스 소문자 b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거는 근데 소문자 a가 30이고 소문자 b는 10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회기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공부 시간은 성적에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거 첫째 알 수 있는 거고 둘째는 아, 공부를 1시간도 안 하면 30점을 얻을 텐데 공부를 한 단위 더 할 때마다 소문자 b가 10이니까 공부를 한 단위 더 할 때마다 10점씩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제로로 빵으로 한 애보다 공부를 1시간 애가 10점 더 많아질 것이고 공부를 1시간 더 한 애보다 공부를 2시간 더 한 애는 2시간 한 애는 1시간 한 애보다도 10점이 더 많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회기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E는 뭐냐? 이 오류항이라는 겁니다. 오류. 자, 어,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험을 쳤어. 자, 이제 시험을 이제 쳐서 결과까지 다 나와요. 성적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욕으로 물어봅니다. 자, 시험은 다 쳤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씩 물어보면, 야,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그러면, 뭐, 1시간 했다는 애도 있고, 10시간 했다는 애도 있고, 뭐, 2시간 했다는 애도 있고, 뭐, 1시간도 안 했다는 애도 있고, 쭉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그, 실제 공부 시간과 실제 성적의 이쪽 연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 공부 시간과 성적을 연결시킨 회기식인데 수학식이잖아요. 그러면 어,
이것과 실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 X에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했을 때 나오는 Y 성적 이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 요 회기 시기에서 도출되는 그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그 성적은 실제 시험을 치고 나서 실제 애들한테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너 근데 이번 시험에 몇 점이야? 물어본 것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건 수학식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 애들은 공부를 1시간도 안 했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뭐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실제 그 결과를 조사를 해보면 그 바로 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추정해가지고 나오는 성적과 그러니까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그 관계와 실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관계는 분명히 그 똑같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틀린 겁니까? 수학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일어난 일이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실제로 일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정했는데 그게 실제랑 틀리면 아 우리 수학식이 이렇게 틀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 일어났던 것과 우리가 수학적인 이 회기식을 통해서 했던 것 사이의 차이, 그걸 우리가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러.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E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아,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뽑아놓은 회기식과 실제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실제 값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회기식이 실제보다 이만큼 다를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E로 넣은 거예요. 이걸 오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얘기들은 공부 시간과 성적인데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명의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실제로 쳤어. 그래가지고 사후적으로 물어본 거죠.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너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다 물어본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산포도를 딱 찍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자, 근데 이게 좀 직선관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회기식을 아까 만들면 회기식은 아마 어, 아이고, 회기식은 아이고, 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회기식은 뭐 우리 아들이 옆에 지나가네요 지금. 아빠 그거 한다고 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런 회기식이 뽑힐 거라고요. 그 y는 아까 a 플러스 bx 플러스 e 그 회기식이죠. 근데 이게 실제 값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이것만큼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에러함, 오류함 E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회기식을 이제 뽑아놓게 되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이 종속 변수, 공부 시간이 독립 변수고 성적이 종속 변수인데 적어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죠. 이 회기식을 뽑는다고 해서 공부 시간을 넣었을 때 정확한 성적을 우리는 알 수는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적에는 공부 시간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되기는 하겠지만 성적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독립 변수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IQ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그 시험 당일날 컨디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독립 변수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딸랑 이 공부 시간에는 독립 변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 그렇지만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독립 변수를 어, 공부 시간 독립 변수를 알고 있을 때 그나마 어,
유사하게 성적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원인 변수, 독립 변수 하나조차도 우리가 아예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독립 변수를 하나도 모르는데 성적을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하나게 되면은 성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독립 변수가 또 두 개가 되면 그 다중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서 독립 변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종속 변수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 15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15 통해서 우리는 변수 x와 y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 점들 사이 통과하는 회기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회기선을 그을 수. 이 경우 삼포도와 각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선을 회기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기선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떻게 했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회기선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막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막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구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삼포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면 이 공부 시간과 성적 사이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 회기식을 그어야지 우리가 막 다른 회기식을 그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5-1을 통해서 우리는 변수 x와 y 사이에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때 각 점들 사이를 통한 회기식을 그을 수 있다. 이 경우 삼포도와 각 점 사이 가장 가까운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선을 회기선이라고 하며 이 선을 나타내는 식을 회기식이라고 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요, 뭐 보면 이제 그 이제 중요한 건 이 회기식 이제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회기식을 얻기 위해서는 A와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뭐 공식이 이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시간과 그 성적 사이 이제 회기 이제 이게 단순 회기 분석이죠. 이제 공부 시간이라는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실제로 일어난 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회기 분석의 일종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회기 분석이라는 게 이게 작동할 수 있는지라는 건데요. 이건 단순 회기 분석도 마찬가지고 다중 회기 분석에도 통하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네. 자, 보면은 실제 이런 값들이 일어났어.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것과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그나마 어느 하나의 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가깝게 있거나, 뭐 그러지 않고, 뭐 가까이 있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선이 있으면, 이 회기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기선에 어, 예를 들면 지금 요 점 같은 경우는요. 요 점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 차이가 있겠죠? 이 점도 이거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것도 뭐 예를 들면 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점 같은 경우는 요 점요. 네. 요 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 점 같은 경우는 자, 대략 이거 이제 8시간 공부한 애잖아요. 그리고 뭐 한 대략 한 실제 값은 거의 한 요 정도쯤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80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8시간 공부한 어떤 애가 있어. 근데 8시간 공부한 어떤 애가 제가 이 정도면 거의 95점 정도 받았잖아요. 95점 정도. 실제는 95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기식에 넣은 걸로는 얘는 80점. 자, 80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뽑아서 추정한 이 8시간 공부한 아이의 성적은 80점이 나와야 돼. 그랬는데 실제 얘는 95점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기식으로 추정한 점수 80점과 이 아이가 실제 받은 95점 사이 15점 정도 차이가 나죠. 각각마다 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10명이니까 10개의 점이 있는데 딱 공부 시간 하나만으로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점수를 딱 뽑았겠지만 나머지들은 실제 그 회계식으로 추정한 점수와 실제 점수 사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요거는 뭐 요만큼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각각마다 차이들이 다 있을 거라고 성적의 차이가 우리가 회계식으로 추정한 성적과 실제 성적 사이의 그 차이 그 차이들이 10개가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개를 쫙 다 더해서 이 차이 10개를 쫙 다 해서 평균을 낸단 말이에요. 어, 이 회기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회기식은 이 회기식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회기식 요런 회기식 수없이 많은 회기식들이 있을 것이고 각각마다 이 실제값들하고 그 실제값과 추정값들 사이 차이 이 평균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떤 회기식이 제일 좋겠어요? 그 평균 실제값과 추정값 사이 그러니까 실제 성적과 추정 성적 사이의 차이 이 평균이 제일 작은 회기식이 이 공부 시간으로 성적을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회기식이 되겠죠. 바로 그거를 회기식을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회기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너무 좀 너무 복잡한 얘기까지 갈 건 없고요. 예, 자, 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보시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번 어, 자, 자 이게 10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 SPSS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48페이지 이제 책을 보시면 348페이지인데 아니 뭐 348페이지도 좋고요. 아주 원자료는 341페이지 있죠. 341페이지 있으니까 예, 이거 341페이지.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 한번 SPS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좋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지금 여기 공주는 어제하고 오늘 해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 좀 조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 아파트 아파트 지대 자체도 높아서 아파트 자체가 좀 높은 곳에 지어진 데다가 저희 집도 그 아파트 중에 층수가 높은 데 있으니까 이 집에서 보면 공주 시내가 쫙 전경이 보이는데 이제 지붕들이 다 눈으로 덮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어, 되게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변수 보기가 있죠. 자, 이제 변수 보기로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41페이지에 있는 공부 시간과 성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로 되어 있는 단순 회귀 분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수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변수가? 그러면 변수 두 개를 이제 변수 보기에서 변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점수가 있을 겁니다. 점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 보기로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공부 시간이 보면 3, 6, 5, 8, 4, 1,
0, 0.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 2명이나 있네. 1, 3. 예, 이렇게 됐죠? 점수가 26, 52, 54, 56, 62, 30, 24, 38, 80, 58. 이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요 분석으로 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회귀 분석이 친절하게 있습니다. 이 친절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이게 가장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선형 곡선 추정, 일부 최소, 이분형 로지스틱, 뭐 다항 로지스틱 쭉그 프로핏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이고 어, 연속 변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도 이제 비연속 변수일 때도 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를 이제 어, 이렇게 변형하면 할 수 있다. 그게 회귀 분석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됐을 때를 하는 거고요. 이 선형 회귀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회귀 분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예, 공부 시간과 이제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독립 변수가 뭡니까? 공부 시간이죠. 공부 시간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지. 점수가 공부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점수를 종속 변수로 놓고 공부 시간을 독립 변수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뭐 그다음에 뭐 통계량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 도표 같은 것도 뭐 지금 너무 이제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좀 그렇죠. 예, 그냥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놓고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뭐가 많이 나오죠? 예, 보시면 이게 제대로 보이셔야 되는데 자 진입 제거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입된 변수는 공부 시간. 자 밑에 보면 종속 변수가 점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진입된 변수, 제거된 변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뒤에서 잠깐 이제 볼 텐데 지금 사실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중 회귀 분석이면 둘 이상은 이제 그 독립 변수잖아요. 그런데 독립 변수를 막 한 10개씩 넣을 때도 있어. 10개씩 그럼 독립 변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구자가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가 한 10개는 내가 찾았다. 이건 적어도 이 10개는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했어. 독립 변수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 독립 변수 중에서 몇 개는 연구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일 거라고 해서 넣었는데 실제로는 영향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제거된 변수라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너무 형편없이 상관이 없는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제거를 해버려요. 그럼 제거된 변수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 있고 뭐 여기는 뭐 어떤 뭐 이제 독립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봐서 내가 알아서 너무 형편없는 독립 변수는 그냥 제거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제거된 변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모형 요약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R 있고 R 제곱이 있고 수정된 R 제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는 1이에요. 1은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R 밑에는 0.849니까 84.9%, R 제곱은 0.720이니까 72%, 수정된 R 제곱 같은 경우는 0.685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68.5%.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자 예를 들면 R 같은 경우 여기 그냥 R 있죠. 0.849, 84.9% 이거는 우리는
독립변수인 공부시간이라는 독립변수 하나만 가지고 성적을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어, 당연히 공부시간 하나만 가지고 성적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100% 예측을 한다는 건데 100% 예측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 시간이랑 성적이 나와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럼 공부 시간 하나만으로 성적을 100%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걔의 공부 시간 걔의 공부 시간 하나만 음, 걔의 공부 시간 하나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성적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독립변수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R 같은 경우는 R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부 시간 하나 가지고 독립 변수를 공부 시간 하나 공부 시간이랑 독립 변수 하나를 가지고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를 84.9%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R 제곱 72%는 뭐고 수정된 R 제곱 68.5%는 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일종의 각각의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분산 분석할 때 사후조사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 사후조사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조사 방법들을 만든 학자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예를 들어 터키 방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터키 방식 하나만 했었죠. 그냥 그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추정하느냐, 몇 퍼센트로 추정을 하느냐는 어, 그, 이 R 방식이 있고 R 제곱 방식이 있고 수정된 R 제곱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SPSS는 그걸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하는 필요 없죠. 보통은 우리가 사후 분석을 할 때 터키 방식을 많이 쓰는 것처럼 우리도 보통 R 제곱하고 수정된 R 제곱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R 제곱값하고 수정된 R 제곱값을 그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분산 분석하고 밑에 계수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그 독립 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이 좀 애매하고 다중 회귀 분석을 가게 되면은 설명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어떤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은 그때 아까 봤던 y는 뭐 a 플러스 bx 어, y 플러스 그러니까 a 더하기 b 소문자 a 더하기 소문자 b 대문자 y 더하기 에러 e 뭐 이런 회기식이 있잖아요. 이런 회기식을 이제 먼저 뽑는 거죠. 그러면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 회기 분석에서 우리가 도출한 회기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 회기식이냐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t-테스트, 분산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 상관관계 분석, 뭐 스페어만의 뭐 순위차 상관 분석, 뭐 회귀 분석 모든 것은 다 그냥 유의 확률만 알면 돼요. 그냥 자, 이 유의 확률은 뭡니까?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유의 확률은 작을수록 좋죠. 왜? 아니 유의 확률이라는 게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인데 자기 주장이 틀릴 확률이 높으면 뭐가 좋겠어요? 낮을수록 좋지. 그럼 이제 낮은데 이게 얼마만큼 낮느냐? 그럼 여기서의 주장은 뭐겠어요? 이 분산 분석에서의 주장은 이 회기식 대문자 y는 소문자 a 더하기 소문자 b 대문자 y 더하기 에러항 e로 구성된 이 회기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이 지금 0.2%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유의 수준 5%, 1%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 1% 기준에서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들이든 다 유의 수준보다 낮죠. 1%보다도 낮고 0.2%, 유효확률이 0.2%니까. 그러니까 요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뽑은 회기식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개수는 어,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어, 자,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요. 28이 나왔잖아요. 이 28은 뭐냐 하면, 어, 공부를, 아까 소문자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1시간도 안 하고 공부 시간이 빵이다. 그러니까 대문자 X가 제로다.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1시간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빵점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항 28이라는 거는 아까 소문자 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1시간도 안 했을 때 받을 거로 추정되는 점수가 28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B는 그, 어, B는 그 공부 시간 이제 6시 이제 그, 그 소문자 B죠. 대문자 X에 공부 시간에 앞에 붙어 있는 소문자 B가 6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자, 공부 시간을 1시간 늘리면 점수가 6점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회기식은 어, 공부를 1시간도 안 했을 때는 28점을 어떤 아이가 공부를 1시간도 안 했을 때는 28점을 받을 것이고 공부를 1시간 하면은 거기다 6점을 더해 가지고 34점을 받을 것이고 공부를 2시간 하면 거기다 또 6점을 더해 가지고 40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단순 회귀 분석은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죠. 거의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어, 뭐 논문을 쓰든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우리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어떤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되는 종속 변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 원인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 이상씩 다 된다고 독립 변수가.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을 실질적으로 쓰죠. 그럼 단순회귀 분석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단순회귀 분석이 실제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순회귀 분석을 우리가 알고 단순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분석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스타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분석의 기본 원리를 알고 실제로 적용은 다중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2개 있는데 다중 회귀 분석으로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실용적인 것도 실제로 쓰이는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내부의 원리를 뭐 아주 뭐 통계학과처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둘 필요는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단순 회귀 분석까지는 쭉 갔습니다.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353페이지를 보면 자, 353페이지로 보면 수출 유형 검증이라고 해요. 예제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교육 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된 노동자 10명을 표본 추출하여 교육 연수와 소득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회계식과 R스퀘어 값을 구하고 95% 신뢰 수준을 확보한 수준의 회계식을 검증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연수. 자, 이게 35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새 파일로 가가지고 데이터로 이제 가가지고요. 변수 보기로 가면 교육 연수와 소득이 있죠. 네, 그러면서 소득이 있으면 이제 데이터 보기에서 교육 연수가 지금 354페이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6, 8, 7,
6, 9, 12, 12, 6, 10, 14. 네, 이렇게 10명이죠. 교육연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을 학창시절에 얼마 받았느냐. 그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6년을 나왔으면 교육연수가 6년이고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하면 이제 6년, 3년, 3년 해가지고 이제 12년이고 뭐 대학원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소득을 보면 70, 75, 78, 130, 85, 87, 95, 80, 90, 110.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가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귀 분석으로 가서 선형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교육 연수가 독립 변수가 되겠죠. 교육 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거니까, 교육 연수를 이렇게 놓고, 소득을 이제 이렇게 종속 변수로 넣는 거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자, 이거를 교육 연수를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확인을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종속 변수는 소득이고요. 진입된 변수가 교육 변수죠. 아까 R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죠. 0.855입니다. 0.85.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소득을 우리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교육 연수라는 독립 변수 하나만 알면 이 사람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지금 R 제곱값이 0.855입니다. 85.5%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연수란 독립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실제 소득을 85%, 85.5%만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분산 분석을 보시면 여기 회귀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유의 확률이 0.000이에요. 그러면 이 회귀식 그러니까 교육연수라는 독립변수와 소득이라는 종속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회귀식은 잘 들어맞는 회귀식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이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럼 이 회귀식은 잘 들어맞는 회귀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유의 확률이 0.00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개수를 보시면 자, 상수가 41.415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교육을 1년도 안 받았을 때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제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41.415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소득이 제로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상수라고 하고 교육연수는 4.858입니다. 이 얘기는 자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소득이 4.858 단위.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만 원 단위일 수도 있고 10만 원 단위일 수도 있고 뭐 100만 원 단위일 수도 있고 그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육연수에 비표준화계수 B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 B값이 4.858이라는 거는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마다, 한 단위 더 받을 때마다 소득은 4.858 단위만큼 늘어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랜만에 참 이 독립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보시는 여러분들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3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364페이지에 있는 다중 회귀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회귀 분석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공부 시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요. 즉 공부 시간을 알므로써 성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부 시간에 의해 성적에 대한 분산의 72%가 설명될 수 있었고 28%는 설명될 수 없었죠. 아까 그 기억나시는 게 뭐냐면 R 제곱값이 그 공부 시간과 성적과의 관계에서 R 제곱값이
72%, 0.7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공부 시간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 성적을 72%만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28%만큼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부 시간 하나만 갖고는. 그러면 공부 시간 외에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독립 변수 원인을 하나 더 찾는다면 설명력이 더 높아지겠죠. 72%보다는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R 제곱값이 0.72이므로 공부 시간을 알므로써 성적의 72%를 설명할 수 있었고 나머지 28%는 공부 시간만 알아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적이 공부 시간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성적은 뭐 지능 지수, 뭐 가정 환경, 뭐 혹은 그날 당일날의 컨디션 뭐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독립 변수가 유용한 독립 변수인지 아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선행 연구 검토라든지 이론적 배경 검토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어떤 같은 종속 변수, 성적이라든지 뭐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종속 변수에 같은 종속 변수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다른 학자들이 아, 다 연구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성적은 지능지수, 가정환경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봄으로써 공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었던 28%의 분산 중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설명할 수 없었던 28%의 분산이라는 건 그냥 설명할 수 없었던 28%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 시간만 갖고도 72%는 의 정확도로 성적을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독립 변수가 또 있어가지고 요거를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쭉 선행 연구 검토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아 지능 지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두 가지 변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능 지수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야죠. 그럼 아까 10명의 공부 시간과 성적이라는 두 변수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다가 그 10명의 학생들에게 그 지능 지수라고 하는 걸 더 조사를 한 거죠. 그럼 변수가 3개가 된 거죠. 종속 변수 하나, 독립 변수 둘. 물론 이 독립 변수 둘이 다 유효한 유효한 그 독립 변수인지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통계를 돌려봐야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뭐죠? 단순 회귀 분석보다는 훨씬 뭐랄까 좀 풍부한 자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딩을 해야겠죠. 자, 우리는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학생 10명을 표본 추출해 가지고 그 학생 10명의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성적에 대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변수 3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설문조사 값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SPSS에다가. 그게 지금 364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공부 시간, 지능 지수, 그리고 성적 요 3개의 변수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값이 3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변수 보기로 가가지고 이제 변수 설정을 해야죠. 공부 시간, 지능 지수, 성적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가서 여러분들 똑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설명만 들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자 보시면은 공부 시간에 일단
3, 6, 5, 8, 4, 1, 0, 0, 1, 0, 3. 자, 이렇게 돼 있고, 지능지수는요, 92, 10, 18, 12, 125, 102, 85, 118, 125, 133. 네, 이렇게 됐고요. 성적은 또 26, 52, 54, 56, 62, 30, 24, 38, 80, 58. 예. 자, 요렇게 됐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분석으로 가셔가지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이.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서 선형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나오죠. 자, 종속 변수가 뭡니까? 성적이죠. 예. 성적이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는 이제 두 개가 됐죠.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 그럼 공부 시간도 독립 변수를 넣고 지능 지수도 독립 변수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뭐 저도 이게 사람 좀 스타일이라고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동영상을 하게 되면 말이 훨씬 빨라지고 또 좀 성급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동영상 촬영을 해보셨는가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모르는데 그만큼 좀 이게 왜 참 탤런트들이 대단한 것 같아. 이 카메라 돌아가는 거 앞에서도 되게 태연하게 평소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되게 이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되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 동영상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한 2배, 3배는 더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강의는 하다가 뭐 농담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사실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된 실수로 틀린 말을 해도 다시 정정이 가능하고 뭐 그런데 물론 동영상도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동영상은 되게 실수하면 안 돼야지라는 뭐랄까 스트레스 강박증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진짜 힘든 것 같아. 네. 그래서 자, 뭐 아까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자, 진입된 변수, 제거된 변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입된 변수는 지능지수와 공부 시간입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이것도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설정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지금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설정이 해준 상태에서 지능지수와 공부 시간이라는 두 가지 독립 변수를 넣었는데 컴퓨터 SPSS가 딱 생각해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공부 시간은 유효한 변수인데 지능 지수는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종속 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변수다. 독립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 지능 지수는 아예 자기가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SPSS가 알아서 스스로.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진입된 변수는 공부 시간, 제거된 변수에는 지능 지수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SPSS가 하라고 제거될 변수를 네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제거를 하라고 설정도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유효한 변수가 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둘 다 진입된 변수로 들어갔고요. 밑에 종속 변수로는 성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모형 요약을 보시면요. 이 R 제곱값만 보시죠. R 제곱값을 보면 이제 물론 이 R도 있고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중에서 R 제곱하고 수정된 R 제곱값이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R 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0.865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고 하는 두 독립 변수를 알고 있을 때 이 두 독립 변수만을 알고 있다면은 실제 성적을 86.5%만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기억나시겠죠? 공부 시간만 알고 있을 때는 R 제곱값이 0.7이었어요. 그 72%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만 알고 있을 때는
실제 성적을 72% 추정할 수 있었는데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는 두 가지 독립 변수를 알므로 인해서 실제 성적을 86.5%만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능 지수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능 지수를 알므로 인해서 설명력이 이 회기식의 설명력이 72%에서 86.5%니까 14.5%만큼 더 높아진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이 분산 분석 이 회기식이죠. 이 회기식은 단순 회기식 분석과는 다르게 다중 회기 분석, 독립 변수가 두 개잖아요. 지능 지수와 공부 시간이란 두 변수죠. 이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란 두 독립 변수와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회기식은 이 성적이라는 종속 변수와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는 독립 변수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회기식, 적절한 회기식인지 적절한 회기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잖아요. 이 연구자의 주장, 이 회기식은 매우 적절한 회기식이라고 하는 연구자의 주장이 틀릴 확률이 0.001, 즉 0.1%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의수준 5%로 보든 유의수준 1%로 보든 이 회기식은 적절한 회기식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밑에 개수, 이제 이게 개수가 그 다중 회기 분석이 되면서 단순 회기 분석에서 이 개수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상수는 지금 마이너스 41.03일입니다. 마이너스 41.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1시간도 안 했어. 그리고 지능지수가 제로야. 공부 시간도 빵이고 지능지수도 제로이면 이 아이는 성적을 마이너스 41점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1점. 그러니까 정확 마이너스 41.031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성적이 빵점까지는 있지만 마이너스 41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공부 시간은 빵점이 될 수가 있지만 공부 시간은 빵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지능 지수가 빵인 경우는 없죠.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이라고 하더라도 지능 지수가 빵일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뭐 7, 80 IQ가 7, 80 이상은 다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애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수는 지능 지수가 공부 시간뿐만 아니고 지능 지수도 빵이라고 했을 때 얻게 되는 점수가 상수의 마이너스 41.03일인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자, 공부 시간에 대한 유의 확률이 있죠. 공부 시간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06입니다. 지능 지수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29예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의 유의 확률은 0.6%고 지능 지수 유의 확률은 2.9%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유의 수준 1%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와 성적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 유의 수준 1%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부 시간은 어쨌든 0.6%이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0.6%이기 때문에 1% 미만이잖아요. 유의 수준 1%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적을 적절하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서 우리가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능 지수는 2.9%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 수준 1%로 했을 때는 이 지능 지수는 1%보다는 높은 유의 확률이 2.9%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능 지수는 성적이라고 하는 정석 변수를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독립 변수로서 인정할 수가 없죠. 기각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시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의 수준 5%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부 시간이나 지능 지수가 둘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분산 분석을 가지고 전체 회귀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고,
전체 회귀식이 맞는지 틀린지가 전체 회귀식이 맞다라고 유의 확률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각 독립 변수별로 유의 확률을 보는 거예요. 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주 하는데 예를 들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위에 분산 분석은 회귀식 전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거고 이 밑에 계수는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산 분석으로서 전체 회귀식이 유의 확률을 봤을 때 유의 수준보다는 높아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회귀식이라고 하면 그 다음 밑에 개수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외 우리 상관관계 분석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지를 없는지 유의 확률로 먼저 봐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밑으로 해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의 관계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거지. 아예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강한지 약한지 정의 관계인지 뭐 부의 관계인지 그거 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집을 하나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집을 밖에서 볼 거라고요. 이제 집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중개업자가 이제 이 집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밖에서 집을 보겠죠. 근데 막 집이 외관이 너무 형편없어. 막 뭐 페인트질이 다 벗겨지고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왠지 음산한 기운이 들고 막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막 그러면 아예 그 집을 안 사겠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집 안에 가구가 어떤지 방 배치가 어떤지 아예 볼 필요도 없겠죠. 그 집 전체가 되게 안 좋아 보인다면 그 집을 안 살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집을 겉에서 보고 주변 환경도 봤을 때 뭐 집 나름대로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거실은 어떤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물이 잘 나오는지 뭐 싱크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각각의 방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가 그런 식 아닙니까? 먼저 집 외관도 안 보고 불쑥 들어가서 방 안부터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이 전체적으로 괜찮은지도 보고 집이 괜찮다고 해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방을 보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개의 독립 변수, 둘 이상의 독립 변수로 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이 분산 분석이라는 데서 이 회귀식 전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산 분석에서 회귀식 자체가 유의 확률을 통해서 회귀식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밑에 개수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 이 회귀식 전체가 괜찮다고 할 때야 그 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그러면 독립 변수가 여러 개니까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독립 변수마다 유의 확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각각의 독립 변수들을 보고 이 독립 변수는 이제 재택을 하는 거고 이 독립 변수는 기각을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보셔요. 다중회귀 분석은 어, 둘 이상의 독립 변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아, 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공부 시간과 지능 지수라는 두 가지 독립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유의 수준 5%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부 시간도 적절한 독립 변수고 지능 지수도 적절한 독립 변수가 됐어요. 지능 지수는 이제 2.9%니까 유의 확률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회귀 분석은 또 이럴 수가 있는 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데까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시간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 맞고 지능 지수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맞는데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독립 변수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더 강하냐, 지능 지수라는 독립 변수가 더 강하냐, 둘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독립 변수 공부 시간이 더 강한 독립 변수냐, 지능 지수가 더 강한 독립 변수 이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표준화 계수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비표준화 계수가 있고 표준화 계수가 있죠. 자, 이 비표준화 계수 대문자 B에 있는 요 밑에 숫자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공부 시간이 4.449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 시간을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성적이 4.449점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밑에 지능지수의 비표준화 계수 대문자 B 밑에 있는 0.666은 지능지수가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성적이 0.666 단위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보면은 지금 봐서는 대략 얼마지? 48, 7, 6, 7, 42? 거의 뭐 지능지수보다 공부 시간이 지능지수보다 거의 6배, 7배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네요. 왜? 지능지수는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0.666만큼 높아지고 공부 시간은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성적이 4.449 단위만큼 높아지는데 그럼 공부 시간이 더 영향력이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거의 지금 6배, 7배 영향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공부 시간이라는 시간과 지능 지수는 단위가 다르죠. 시간은 어쨌든 뭐 이게 분이 초든 공부 시간이라는 건 요거 초든 분이든 시간이든 하루 뭐 일이든 이거 시간의 흐름 단위잖아요. 근데 지능 지수는 뭐 IQ 뭐 EQ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100, IQ 100인 애가 있고 101인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공부 시간의 단위와 지능 지수의 단위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고 뭐 공부 시간이 6배, 7배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위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 얘는 몸무게가 80kg이야. 그리고 얘는 키가 170cm야. 자, 둘 중에 더 누가 날씬해? 물어보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아이는 A라는 아이, B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아이는 지금 몸무게가 지금 80kg이고 B라는 애는 키가 180이야. 자, 둘 중에 더 누가 날씬해? 둘 중에 누가 더 뚱뚱해? 이게 돼요? 안 되죠. 왜? 둘 다 서로 다른 단위. 한쪽은 몸무게라는 무게라는 단위로 측정을 하고 하나는 키라는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했는데 두 개가 단위 자체가 다른데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독립 변수들마다 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물론 단위가 같은 독립 변수들이 투입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다중회귀 분석 둘 이상의 독립 변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각 독립 변수마다 단위들이 다 다르다고. 그럼 이 각각의 단위가 다른 독립 변수들 사이에 어느 것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다른 단위를 표준화를 해줘야 돼요. 통일성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화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베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시간의 표준화 계수 베타는 0.629이고 지능지수의 표준화 계수 베타는 0.439예요. 그러면 대략 봐서 한 1.4배?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지능지수보다 한 1.4배 정도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물론 여전히 공부 시간이 지능지수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맞는데 아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표준화 계수 대문자 B에서 본 것처럼 뭐 공부 시간 지능 지수보다 6배, 7배 더 영향력이 큰 게 아니라 단위가 다른 두 독립 변수를 단위를 통일시켜줘 가지고 표준화 계수로만 표준화시켰더니 공부 시간 지능 지수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회귀 분석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예, 그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학기 그렇게 쉽지 않은 어, 호흡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을 했습니다. 12월 19일, 예, 12월 19일에 있는 이제 15주차 강의는 기말고사를 이제 호목으로 대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 뭐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하면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대체 휴일이 많았던 거는 제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기억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흐름들도 많이 끊기고 했는데 뭐 어쨌든 쉽지 않은 요 이제 자료 분석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음, 다른 학차나 좀 다른
연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맞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참 즐거웠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1학기 때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 2학기 때 고급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었으니까 이제 대략 양적 연구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시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라는 거를 이제 대략 짐작을 하셨고요. 뭐 이 두 학기 동안 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 그 자료 분석에 대해서 통계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도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저기 제가 뭐 요거를 올리면서 그 기말고사 문제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방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